ETF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고 네. ETF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많이 배웠는데 네. ETF의 미래는 다 봤는데 과거를 안 본 거예요. 그렇죠. ETF 역사에 대해서. 근데 ETF 지금 나이로 따지면 몇 살 정도 된 거가 이제 한 30 안팎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네, 최초의 ETF가 93년도 미국 기준으로 93년도에 나왔거든요. 1993년도 네. 미국에서 예. 어디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지 이게?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이름도 어렵네. 줄여서 SSGA라고 부르거든요. 어. 스테이트 스트리트라고. 그래도 어려운데. 네, 그렇죠. 이런 되게 네. 큰 운용사, 글로벌리 거의 제일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운용사에서 이제 S&P 500을 추정한 ETF를 처음 만들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다 아실 거예요. 그 SPDR, 음. S&P 500 ETF 줄여서 네. 그 티커는 스파이. ETF도 뭐 네. 전구는 에디슨 형님이 만드신 것처럼 네. ETF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렇게 딱 뭐 못이 박혀 있어요? 있어요. 최초로 만든 사람이. 어. 네이선 모스트라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멕스,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소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는 아니고 그 옆에 음. 이제 주로 장외 주식 거래하던 그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 직원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거래소 직원이다 보니까 네. 거래량을 늘리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위에서 쪼은 거죠. 보통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혁신도 있고 네. 위에서 쪼아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혁신도 있는데, 아마 제 생각은 이게 쪼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래소 직원이었구나. 네, 거래량을 어떻게 늘리지? 네. 하다가 그때 유행했던 그 뮤추얼 펀드에 음. 한번 같이 올라타자, 그 편승해보자. 음. 그래서 뮤추얼 펀드를 상장시켜 볼까? 음. 그러면 거래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딱 떠올리고 자기도 되게 이거 되게 훌륭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들고 네. 최초 인덱스 펀드 만들었고 네, 최강자였고 지금도 인덱스 펀드 제일 유명한 뱅가드 본사로 날아갑니다. 뱅가드. 네,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들고 네. 대박이다 이건 진짜. 이 이거 상품을 설계했으니 네. 한번 이건 우리 제대로 해보자. 뱅가드는 무조건 내 제안에 수락할 수밖에 없다. 네네네. 그래서 갔는데 그 존 보글 회장 만나고 했는데, 존 보글 회장은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서 거래가 잘 되게 하자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에 혁신적이다라고는 인정했는데, 네. 그게 너무나 과도하게 잦은 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했죠. 아. 존 보글 회장. 왜냐하면 이분은 철칙이 투자는 싸게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인덱스 펀드 만들었고, 그래서 뱅가드가 커진 건데 본인의 철학에 좀 맞지 않는 거죠.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서 계속 거래가 잘 되게 한다? 이거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매매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면서 일단은 거기서 거절. 그래서 이 네이선 모스트가 실망해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런 뭐 조언을 해줬대요. 존 버글 회장이. 네 아이디어 좋은데 이런 건 좀 수정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그냥 매몰차게 거절한 건 아니고. 그래서 네이선 모스트가 그거를 반영해서 뉴욕으로 가자마자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를 만드는. 그러니까 뱅가드에서는 한번 거절 당하고 저자당했죠.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를 네. 만나서 최초 네. ETF가 탄생한 그게 그쵸. 1993년이다. 네. 이게 그 ETF 관련된 또 의미 있는 M&A가 당시에 있었다면서요? 네, 의미 있는 M&A가 2009년에 있었죠. 2009년? 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네, 직후에. 오. 그러니까 ETF 시장에서 메가톤급의 변화를 몰고 온 딜, M&A 딜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전체 금융산업 역사 내에서도 네. 거의 최고의 딜이라고 지금까지 평가받는,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 딜을 더 딜 오브 더 데케이즈라고 해서 수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딜이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뭐였길래? 그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계속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이쉐어스. 아이쉐어스가 블랙록 네,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블랙록이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온 거예요? 예, 사온 거예요. 어디서 사왔냐면 네. 바클레이즈에서 사온 거예요.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사왔는데 네. 바클레이즈 은행에 있던 그 자산운용 부문을 네네네네.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라고 불렀거든요. 네네네네. 그 부문만 떼서 사온 거죠. 근데 그 사업 부문 안에 ETF 부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이쉐어스예요. 그 지금으로 보면 이제 거의 황금알을 바클레이즈가 판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서 지금 그걸 두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할 때는 네네네. 바클레이즈가 제정신인가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연도가 보면 2009년도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금융위기 바로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문에 바클레이즈 은행 역시도 힘들었던 때였던 거죠. 그때 또 그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부문을 네. 이제 분리하라라는 그쵸. 것도 월가에서는 화두였고. 네. 그래서 영국 금융당국에서도 바클레이즈 은행한테
자본 건전성 확보해라. 또 자본금 이만큼 맞춰놔. 영국에서 라고 한 거죠. 근데 바클레이즈 입장에서는 안 좋은 부문을 매각하고 싶었으나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우량 사업 부문을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고심했던 게 바클레이즈 카드, 그다음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즈 두 개가 이제 물망에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카드는 은행이기 때문에 카드랑 시너지를 낼 게 많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래도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즈를 좀 파는 게 어떻겠냐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 위에서. 그래서 그 일종의 ETF 운용 네. 부문을 떼서 판 게 그쵸. 지금 그 블랙록에 들어가 있는 iShares가 맞습니다. 되는 거고. 네. 근데 사실 그 존 보글 뱅가드 회장님 네. 원래 이거를 어디냐 네이선한테 네. 92년에 제안을 받았었는데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뱅가드가 ETF를 좀 꽤 하고 있잖아요. 엄청 잘하고 있죠. 예. 글로벌 2위. 블랙록이 1위. 블랙락 아이셔스가 1위, 2위. 뱅가드, 그다음에 스테이 스트리트 3위. 예,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다 밑에서 올라간 거죠. 어떻게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면 뱅가드는 또 어떻게 올라가? 뱅가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처음 제안을 받은 8년 뒤에 네. 야 ETF가 되네. 네. 야 이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때 거절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커지는 판에 빠질 수 없지 하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제 ETF를 냈고요. 첫 번째로 낸 게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 ETF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ETF를 출시를 했는 게 2001년도. 네. 근데 당연히 지수형 얘기였네요. 예. 예. 당연히 인덱스 펀드 형태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형. 그래서 이걸 상장을 시켰는데 ETF 상장시켰는데 뱅가드 같은 경우는 펀드 시장에서도 저보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ETF 시장에 와서 똑같이 야 우린 무조건 제일 싼 걸로 간다. 투자자들이 제일 싸게 투자할 수 있게 ETF도 만들어라. 거의 뭐 이마트네요. 그쵸. 거의 뭐 도매상급이죠 거의. 운용사의 이마트. 네. 그래서 이제 ETF 출시를 해서 계속적으로 저보수 ETF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뱅가드 효과라고 해서 뱅가드가 들어오면 싸진다라는 효과가 이제 뱅가드 효과인데 일례로 지금 최초의 ETF 93년도에 나왔던 스파이 S&P 500 네. 추정하는 ETF죠. 네. 그거를 스테이 스트리트가 독점하고 있었죠. 시장을.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서 아이셔스도 들어오고 뱅가드도 들어와요. 똑같이 S&P 500을 추정하는 ETF를 출시를 하죠. 근데 더 싸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이 IVV 이게 이제 아이셔스의 S&P 500 ETF의 티커고요. 네. VO가 뱅가드의 S&P 500 ETF의 티커예요. 네. 그러니까 출시 시점에서부터 기존 스테이 스트리트의 스파이의 AUM 비중, 그러니까 설정액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돈이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이 IVV랑 VO 쪽으로 보수가 싸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면서 이제 많은 ETF 운용사들이 보수가 시다, 저보수가 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조사들이 이제 가격 경쟁을 맞아요. 벌이면서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있는 거고 예. 또 마켓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네. 나타나는 거잖아요. 시장이 커지고 커지는 시장에서 유의미한 마켓 쉐어를 가져올 수 있다. 저보수 정책에 취하면. 그래서 투자자도 좋고 저보수 정책을 펼쳐서 수혜를 본 운용사도 좋고 뭐 이런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2000년대, 2010년대 이때 다 계속적인 저보수 경쟁이 쭉 이어졌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때까지만 해도 ETF 1.0 시대다 보니까 네. 기초 지수를 그냥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ETF가 대세였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운용상의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뭐 스테이 스트리트든 뱅가드든 아이셔스든 S&P 500 ETF는 똑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네. 추정하는 지수가 똑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차이는 보수에서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싼 대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종의 버스를 타고 똑같은 목적지로 똑같이 이제 가는데 버스 요금이 운임이 어디가 싸느냐. 맞아요. 그래서 이 저보수 정책이 거의 이 ETF 1.0 시대를 관통하는 전략이 돼요. 서로 보수 얘기 잘 안 하고 투자자들은 어느 ETF가 싼지 계속 확인하면서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저보수 경쟁이 되게 네. 골칫거리였죠. 왜냐하면 작은 운용사들은 보수를 적게 가져가면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큰 운용사들이야 어차피 우리는 규모의 AUM도 경제. 크고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 적게 받아도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지만 작은 운용사들은 그게 안 돼요. ETF 하나 두 개 있는 데들은 보수 적게 가져가면 월급을 못 줘요. 네. 렌트비도 못 내고 어. 블룸버그 3개 있는 거 2개로 줄여야 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말기, 되게 단말기. 양극화되는 거죠. 어허. 그리고 ETF란 상품 자체도 양극성이 있어요. AUM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ETF만 돈이 몰려요. AUM이라는 운용 총 자산. 예, 자산.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되니까 이 엄청난 ETF 시장이 그 상위 몇 개 운용사에 의해서 과점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 새롭게 신생 ETF 운용사들, 뭐 새로운 아이디어 갖고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ETF 신생 운용사들은 뭐 데뷔하는 순간 다 거의 망하는 거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일로. 그게 지금의 어떤 ETF 운용사들의 판세. 지금도 모습인가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보수 경쟁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네. 마이너스 보수가 나왔어요. ETF에. 네? 마이너스 보수. 그럼 뭐 그 사면 돈 줘요? 돈 줘요. 새로 생겨난 솔트 파이낸셜이라는 운용사가 있는데 네. 얘네가 ETF를 출시하면서 마이너스 5bp 운용보수가 마이너스 5bp예요. 아니 그러면 그 운용사는 뭘로 네.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운용사는 뭘 먹고 사냐면 네. 일단 이 마이너스 5bp라고 하면 내가 투자하면 내가 투자자들이 보수를 내는 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는 거잖아요. 0.05%포인트 뭘 준다는 거잖아요. 돈 받는 거죠. 네. 캐시백. 네. 그래서 이게 영원히 그런 건 아니에요. 한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AUM이 1000억 달성될 때까지 아, 혹은 1년까지 모으기까지. 예. 아, 한정 기간 터질 한정? 때까지. 약간 이벤트성. 네, 이벤트성이죠. 근데 그거라도 이게 이례적인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던 거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돈을 어떻게 버냐? 해치 펀드들이나 뭐 다양한 기관들이 주식을 빌려가요. ETF에. 아, 그렇죠. 네. 대여해 주는 걸로도 네. 또 이제 수익을 내고. 네. 그리고 ETF가 주식을 대여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대차 수수료인데 네, 네, 네. 그 수수료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를 ETF 투자자들한테 분배를 해도 되고 운용사가 그걸 취해도 되고 아, 선택이에요. 아,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P 보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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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식 대차 수수료가 그걸 상회한다. 보통 주식 대차가 다 다르긴 한데 연으로 5bp에서 10bp 사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하는 거죠, 그걸로. 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보수로 가더라도 이제 운용사들이 대차 수수료나 이런 것들로 수익을 일정 부분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또 투자자들이 알아야겠네요. 그렇게 이제 대차 ETF가 갖고 있는 주식을 빌려줘서 나오는 수익을 네. 운용사가 갖는지 아니면 분배금으로 나눠주는지 네. 그것도 체크해 볼 그런 것들도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뭐 나오는 리포트들이 많이 있어요. 아. 얘네가 대차 수수료를 몇 퍼센트를 투자자한테 줬는지. ETF 분석 리포트. 네. 네. 그래서 뭐 뱅가드는 90% 줬는데 iShares는 50%밖에 안 줬네? 막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수 경쟁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하. 한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보수 경쟁이. 아, 네. 사실 뭐 운용업계도 어떻게 이제 제조업에 빗대 보면은 네. 상품 가격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건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운용사들은. 나오지 않았던 상품, 음. 좋은 아이디어, 좋은 투자 스토리가 있는 신규 ETF를 먼저 시장에 내놓는 거. 그냥 뭐 ETF라고 해서 다 그냥 코스피 200 따라가고 S&P 500 그렇죠.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특색이 있는. 특색이 있는. 그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테마형 ETF 그렇죠, 테마형 같은 게 ETF죠. 대표적인 거고. 그러니까 특색이 있는데 수익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특색만 있는데 수익률이 많이 났어요. 아이, 그러면 그럼요.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외면받게 되죠. 예, 그래서 특색이 이때 실제 글로벌 투자 흐름에 맞는. 그래서 이제 테마형 ETF가 맞아 떨어져서 지금 2.0의 시대에서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좋은 테마형 ETF를 먼저 누가 내느냐. 근데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운용사 입장에서는 낮은 운용 보수 계속 이제 인하 경쟁에서 좀 활로를 찾기 위해서 테마형 ETF라는 걸 만들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마형 ETF가 지수형 ETF보다 좀 운용 보수가 비싸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나스닥 100 ETF다. 그럼 100개의 종목을 갖고 있는데 테마형 ETF는 뭐 30개, 뭐 적게는 10개. 이거 10개밖에 없는데 30개밖에 없는데 보수가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느낄 수도 있죠. 느낄 수 있고 실제로 느끼시는 분들이 뭐 다양한 뭐 댓글 같은 것도 보면 저희가 그런 것도 가끔 확인하는데 그런 댓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수많은 그 ETF 시장의 그런 경쟁과 새로 찾은 활로, 그러니까 이 테마형이고, 그러면 테마형을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낼 수 없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구조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변화 움직임 자체가 장기 스토리인지 단기 스토리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파악하는 데 드는 뭐 인프라 비용부터 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지수를 만들 때 드는 다양한 비용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게 이제 테마형 ETF의 운용 보수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 10개 종목을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하는데 받는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장기적인 투자 스토리가 있는 테마형 ETF를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했던 그 사전 작업 그다음에 뭐 당연히 나오고 나서의 유지 보수 작업까지 다 포함돼서 나온 게 그 운용 비용 보수다.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어요. 테마형 ETF는. 그러니까 그 10개나 20개 종목을 우리가 찍어야 되니까 셀렉션을 해야 되고 그걸 다시 ETF를 만들어서 다양한 투자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드는 비용이 많이 있죠. 이제 투자자분들도 좀 똑똑해지셨어요.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것만큼 혁신형 금융 상품, 혁신형 ETF가 나왔을 때 그걸 이제 보고 골라내는 능력도 아마 ETF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쌓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테마형 ETF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테마형 ETF를 보면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왜 타이거 ETF가 해당 테마형의 종목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라는 거 역으로 보시면 또 각 다양한 테마를 공부하기도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공부하고 조사해놨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갖고 역으로 또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또 다양한 투자 전략이나 테마형 공부에 되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 뭐 모바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ETF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PDF라고 하는데 ETF 구성 종목 같은 것들, 뭐 보수라든지 기준가 이런 것도 항상 좀 체크를 해 보시면은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1.0은 기초지수 추정 ETF의 시대, 2.0은 테마형의 시대. 우리 투자자들도 ETF 2.0 시대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감사합니다.